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최영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왕 6년부터 시작한 우왕의 탈선이 이제 갈수록 심해졌는데 당시 온 나라가 외구의 침입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도성안을 거의 자기 놀이터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왕이 탈선은 진짜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 가는데요. 일단, 백두의 이제 거리에서 네. 개와 닭 사냥하는 것은 거의 일상적인 취미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20마리를 때려 죽인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네.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개와 닭들을 이제 사냥하고. 고민은 이게 동물 애호가였는데 뭐 그러게 그게 뭐 말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리고 뭐 사람도 지나가다 만나면 다짜고짜 구타한다든가 심지어 때려 죽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한 사람은 자기보다 앞질러 간다고 해서 붙잡아가지고 말꼬리에 이제 그 사람을 달아매가지고 달리게 해서 그야말로 온몸을 피칠갑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적도 있었고. 뭐 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도성한 사람들은 길거리 다니기가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겠네. 잘못하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 틈을 타서 오히려 거짓 왕인 채 행세를 하면서 다니면서 또 밤에 다니면서 남이 닭을 사냥한다거나 이런 친구들까지 나타나서 뭐 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한 적도 있고. 왕이라고 유장하면서 그렇죠. 자기 사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각종 음란한 행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기생들을 남장시켜서 같이 이제 사냥을 다니다가 적당한 좋은 장소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음행을 하기도 하고, 여름이면 겨울에서 이제 수영한다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죠. 길거리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말 타고 쏘다니고 싶으면 쏘다니고. 심지어 이제 말도 혼자 이를테면 한밤중에 말 타고 막 달려가 버려가지고 신하들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행방을 못 찾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녘 돼서 돌아오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새벽에 술 먹고 스포츠카 그렇죠. 몰고 네, 그냥 그렇죠. 질주한 거네요. 그런데 나라의 최고 실력자가 권력자가 이제 그렇게 사라져 버리니 이거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일을 숱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재밌는 거 만들고 싶으면 또 만들고, 뭐 여성을 탐하고 싶으면 탐하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요 거죠. 시기에는. 예. 네. 근데 대관들이나 신진 인사들의 어떤 그 문제 제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네. 대관이 이제 특히 초기에는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왕이 하는 그런 못된 행동도 행동이지만 이게 사라져버리거나 이런 것은 이제 비상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대관 말을 듣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1395년 우왕 11년인데요. 이 대관들이 계속 이제 그 번갈아서 글을 올리자 이제 이들에게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바로 이제 아예 관관들의 이름을 써놓고 이런 자들을 시켜가지고 외적을 막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나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외적과의 전투에 그냥 이때는 뭐 화살바지쯤 되겠죠. 맞아요. 화살바지로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이 대관들도. 그래서 이제 비판이 좀 이렇게 잦아드는 정말 이런 좀 황당한 상황까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또 꼭 그런데 아부하는 그 측근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일탈을 그냥 넘어가요. 눈을 감게 되고 이러니까 어이구 우왕의 입장에서 봐라 얘들도 안 그러는데 너희들이 왜 나서 이런 논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일부 또 이렇게 아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냥 좋아하니까 앞을 다투어서 매와 사냥개를 바쳐가지고 또 한심을 사는 항상 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또 우왕이 뭐 이걸 멈추지를 않았던 거죠. 최영은 다른 대신들의 경우에 예. 왕의 이런 행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이인임이 됐건 독일부 임견미가 됐건 간에 이들은 왕의 이런 일탈이 전혀 밉지가 않았죠. 네. 왜냐하면 왕이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열심히 놀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뭐 얼마든지 나란 주무를 일은 수 다 있으니까. 주무를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딱 한 사람이 최영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진정성 있게 그 이제 70다 된 재상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관하는데 네. 이렇게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충의왕께서는 여석을 좋아했으나 밤에만 즐겨 남의 이목을 피했고 충수왕께서는 놀러 다니기를 좋아했으나 농사철을 피해 백성의 원망을 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절도 없이 노시다가 낙마에 몸을 상하셨는데 재상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으니 신이 무슨 면목으로 남들을 대하겠나이까.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네. 네. 뭐 이런 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네. 한 번 나면은 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재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도 이제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최영이 과거에 그 누구입니까? 유모 장씨와 관련해 가지고 네. 최영이 이제 군사를 일으키고 왔을 때 들어오라고 해도 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굉장한 불충을 보였던 것인데 그렇죠. 이걸 어떤 머릿속에 남아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최영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충언이 계속되다 보면서 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최영을 신뢰하게끔 됩니다. 네. 이 최영의 직언이 불편했겠지만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도 이제 기록에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기본적으로 뭐 천성 고칠 수 없다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긴 했지만 어느 날 뭐 논어하고 맹자 몇 편을 쫙 읽고 나더니 밤새 큰 대자를 썼다라는 그런 기록이 보이는데 네. 뭔가 내가 이렇게 좀 크게 뭐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또 명나라에서 공민왕의 시호를 내리러 이제 사신이 왔을 때도 이 사신을 맞는 예절이 나름 절도가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안도를 했다라는 기록도 보이고요. 또 이 명나라 사신과 송별을 할 때도 과인이 1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려서나 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해 늘 한탄했는데 이제 왕의 계승을 허락받고 부친의 시호까지 받았으니 간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신조차도 이렇게 감탄하게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런 장면도 이제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최영 장군의 그런 충심 어린 진정성도 좀 통했고, 뭔가 또 한편으로는 국민왕, 우왕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의 그 변화 조짐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20 넘어가면서 네. 내가 왕인데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사신 같은 경우들은 사실 이때만 해도 사신들 사이에서 고려왕은 거의 미친놈이야 소리가 소문이 파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놈이 멀쩡하게 이제 딱 접대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잘못 알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멀쩡한 처신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그렇죠. 거죠. 네. 이전에도 그런 면모를 보여요. 네네. 네. 그리고 실제 이즈음 돼서는 왕이 이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여러 가지 권력 자체에 대한 것까지 미치게 됩니다. 네. 이제 권신들한테 그동안에는 모든 걸 다 맡겨왔었는데 이들이 하는 행태들이 자기한테 보고되는 것을 보면 이제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내 권력을 내가 차지하지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은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어느 날 내구 말을 가지고 이제 말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네. 왕은 이제 훈련시키는 것도 좋아해서 네. 훈련시키는데 그 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수청목 공문이 있으면은 네. 바로 제압이 가능할 텐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제 물풀의 나무를 이제 수청목이라고 하는데 네. 이 권세가들의 권세가들의 노비들이 이제 다른 민가나 다른 집을 찾아다니면서 멋대로 땅을 빼앗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그 물풀의 나무로 몽둥이 찜질을 해서 강제로 빼앗곤 했다라는 거예요. 물풀의 나무 엄청 단단해가지고 아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풀의 나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물풀의 나무 몽둥이로 이제 혼낸다라고 하는 거랑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수청목 공문이 있었으면 이놈도 탁 한 방에 제압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권세가들의 이런 행태에 대한 그 비판임과 동시에 실제 그와 같은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이지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그 뭔가 좀 왕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충직하고 청렴한 누군가가 있었으면 했는데 바로 그게 최영 장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상징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이네, 그죠? 네. 자,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우왕과 최영이 손잡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조반의 옥사 사건이에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영웅방의 간호였던 이광이 밀직부사 조반의 땅을 뺐습니다. 이 앞에서 소개했죠. 이 막 네네. 권세가들이 그냥 종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땅 같은 거 빼앗는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반이 이제 영웅방을 찾아가서 애원을 해서 그 뺏긴 땅을 일단 돌려받았는데, 이광이 다시 찾아와서 빼앗고 욕까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벼슬까지 한 그런 분이 종놈한테 얼마나 이제 혼나려고 그 내 주인한테 찾아갔냐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 잘난 수염 확 뽑아버리겠다고. 참다 못한 조반이 이제 이광을 바로 이제 목을 베버리고 그 이 집을 불태워버리고 영웅방을 만나러 또 개행으로 가게 돼요. 이러자 이제 영웅방은 자기 종을 죽였으니 조반이 역모를 꾸민다고 무고해서 옥에 가두고 국문을 가했고, 이때 조반이 그 있었던 사실을 이제 사실대로 그대로 이제 직고합니다. 그 일을 이제 접한 우왕이 최영을 집을 찾아가서 조반의 옥사에 대해서 뭐 한참 그 이야기를 나누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왕이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반의 사건 전후 과정을 쭉 알아보니까 영웅방이 족이 이제 조반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사건이 출발인데, 그렇죠. 조반 자체도 이제 나름 벼슬을 한 사람이고 한데 영웅방이 종이 가가지고 와서 그렇게 억지로 땅을 빼앗고 이런 것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뭐 최영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분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님 등의 면전에서 왜 이렇게 나라 일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이승만 차리냐라고 바로 면박 주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최영이 바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실제 현실이 이러이러하고 지금 이제 권세가들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면서 화답을 했겠죠.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전하의 뜻이 굳건하다면, 그리고 자기한테 명을 내려준다면 명이 보답하겠다. 하고 이제 제가 막 그 이성계의 기가에 명을 따를 것이옵니다라고 썼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이성계한테 요청을 해요. 최영이. 왜냐하면 최영으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 이성계였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와 같이 전장을 누비면서 다른 대신들처럼 이제 재물을 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성계와 합계라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흘 뒤에 그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궁궐을 수기하도록 하고 임견미 등에 대한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임견미, 영흥방, 독일부 이성림 등과 그들의 측근, 가족, 친지 등 수십여 명이 처형되고 전국에 퍼져 있던 그들의 가신과 종들 천여 명도 이제 목이 잘려. 이게 엄청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어 우리 국민왕 때 이 전민변정도감 이제 한 3번에 걸쳐 했었는데요. 이때 다시 우왕 때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토지와 함께 이 모든 재산을 이제 이들에게 간 재산을 이제 몰수하게 되는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난 조치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님의 처형 소식이 없어요. 특이한 것이. 최영이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님은 당시 이제 노안으로 집에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벼슬에서 물러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최영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근데도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이님으로서는 이제 뭐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다만 최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님은 대국을 섬겨 나라를 안정시켰으니 공의가히 허물을 덮을 만합니다. 그때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직전에 이제 국민왕이 시원하고 했으니까. 명으로 또 턴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이님의 궁이라고 하기엔 너무 시작한 거긴 이님은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이님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한 말이라고 보여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님은 유배 조치 정도로 끝나는데, 근데 유배 가서 이미 나이도 많이 됐고, 유배 가서 오래지 않아서 곧바로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인임을 살려주고 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그랬다 그래요. 최영 장군이 사사로운 정 때문에 큰 고기를 놓쳤다. 이래가지고, 예. 어, 그동안 어쨌든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사는 제쳐두고 다른 정사에 올인하고 그다음 각종 이제 못된 짓을 남발하던 우왕이 이때 와서 이제 권력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었는지 최영과 손잡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되찾았단 말씀이죠. 예. 이러면서 이제 이후에 정말 새로운 정치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우왕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이제 남의 일이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음. 왕한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심지어 군권까지 장악한 것이 바로 최영이다 보니까 최영한테 모든 것을 기대게 되는 모습이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대에 접어든 우왕이 최영과 손잡고 건신들을 일거에 제거하면서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최영에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마련되는데요. 다음 시간은 혁명의 설계자 정도전 편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